자, 거기에 377페이지에 보면 자비선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있죠. 같이 한번 읽고 이 시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자비선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자, 우리가 이빠사나 수행 1단계를 이제 공부를 할 차례면 445페이지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러한 지혜는 알아차림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추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차림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긴 지혜이며 추리로부터 유추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게 알아차림의 결과는 직관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 현상과 그걸 지켜보는 정신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이 다르다고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구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과 동일시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대상과 동일시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집에 아이가 점수를 많이 받아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좋아하고 점수를 좀 적게 받아오면은 옆집 아이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마음이 찌르죠. 그게 뭔가 하면은 대상과 동일시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현상과 물질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런 증상이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대상을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실제 수행에서 이제 그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그 우리가 신수신법을 수행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몸인데 몸을 관찰하는 거는 이제 부정관이 있고 수식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사마타예요. 사마타 수행, 이거는 사마타는 집중 명상이거든요. 집중 명상의 특징은 삼매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시 스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몸을 관찰할 때 이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 해요. 그럼 이 방법은 부정관도 아니고 수식관도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지켜보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몸의 피부의 일어나고 사라진 감각을 관찰이 가능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러면서 이제 이 사실 몸 관찰하지만은 감각 관찰이라는 진대가 없어요. 이게 요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 배락하는 몸을 관찰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거는 발생을 얘기하고 이거는 소멸을 얘기해요.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순수 비파사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게 되면은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사물도 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건 난줄 알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보면 수식관 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수식관 하는 분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혜 개발이 잘 안 되는 거죠. 내도 그것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방편을 하나 더, 이 코호흡, 코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도 수식관 한 10차례만 하라는 거죠. 10차례 안쪽으로. 그 다음 배호흡을 한 10차례만 하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이게 코호흡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배호흡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닿아 있는 접촉되는 바닥과 접촉되는 엉덩이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을 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무엇이라는 게 벌써 익숙해지면은 피부에 일어나고 사라짐, 그러니까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에는 즐거운 감각이 있고, 싫은 감각이 있고, 무덤덤한 감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운 감각을 추구하는 것은 이 탐욕으로 가는 거죠. 내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몸을 배워서 끝나고 나면 허무하지만 또 계속 즐거움을 또 추구해 가는 거죠. 일생에 그래 가다가 일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마약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싫은 것은 이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싫은 건 미쳐내죠. 이거는 이제 무덤덤한 건 자극적이지 않았어. 판단하는 힘이 없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지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덤덤한 것은 이건 저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를 일으킵니다. 그 어리석음을 일으키죠. 어리석음. 그래서 이 감각이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각 관찰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각이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즐거운 감각을 알아차리면 뭘 알아차리나 변화를 알아차리면 일어나고 사라짐 발생과 소멸을 관찰해요. 그러면 즐거운 감각이든 싫은 감각이든 무덤덤한 감각이든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발생과 소멸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은 좋은 감각도 바뀐다는, 싫은 감각도 바뀐다는 걸 알고 무덤덤한 감각도 바뀌는 줄 알게 되죠. 그러면 좋은 감각이 바뀐 줄 알면은 내 좋다는 감각에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좋다는 감각에서 끝나버려요. 탐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싫은 감각이지만 싫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게 되면은 분노가 안 일어나요. 싫은 감각에서 끝나는 거죠. 무덤덤한 감각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변하는구나. 즐거움을 내가 향수한다 하지만은 즐거움을 받아들여 내가 있다고 하지만 나락하는 적이 없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게 해가지고 이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는 물질 현상이구나. 이거 지켜보는 거는 정신 현상이구나.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질 현상, 정신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를 이러면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한 번은
이 명상 강의들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명상을 배우려고 합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참 좋더라.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그 파도 치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소리라는 이 감각을 느끼는 것. 그럼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느끼는 걸 하다 보니까 좋았어. 명상에 더 알고 싶었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 명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것을 명상으로 하면 사람도 어디로 갈까요? 싫은 느낌 절대 안 찾습니다. 무덤덤한 느낌도 찾지 않고 무조건 좋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만일에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바닷가도 좋지만 그 바닷가의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저게 산에 그 솔바람 소리 듣는 거 좋지 않을까? 그리고 풀 냄새 이 느낌 좋지 않을까?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또? 산에 또 가겠죠. 그럼 산으로 가면 또 경비가 또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이래저래 막 찾아다니다 보면은 계속 느낌만 찾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탐욕이라는 잠재적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생겨도 돈을 다니는 그 명상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다만 이제 점점 이제 해외로도 여행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나 음식도 좋은 음식만 추구하게 되죠. 탐이 그래서 식탐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좋은 느낌이라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 싫은 느낌이라고 아는 것.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아는 것. 느낌을 아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 아는 것을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왜? 느낌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빨리 포착하려면 신경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추리가 아니고 즉각적으로 내가 아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걸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수단은 두 가지라고 인명에서 얘기해요. 인명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명이라 하는 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을 추구하는 학문, 인명.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 인식 논리학입니다. 요 이제 인명의 유식이 들어가면 유식이 배제되면 그냥 불교 논리학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깨닫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명에서 두 가지가 뭔가 하나는 직관이 있고 하나는 추리가 있다. 네, 추리. 이 직관은 이제 혈량이라고 그러고 추리는 비량이라고 그러죠. 비량. 직관. 그러면 이 알아차림은 알아차림 어디에 속하느냐? 직관에 속됩니다. 바로 본다. 제가 아마 전국 강당에서 최초로 인명을 강의를 제가 최초로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교재를 갖고 성강사 강원에서 인명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 이제 이 직관과 추론에 대한 이걸 잘 알아야 돼. 추론하는 건 비교할 비자, 비량이 양은 헤아리다는 건데 추리죠. 우리는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 직관과 추론을 두 가지 다 사용해요. 그런데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직관은 그러니까 알아차는 직관은 어떤 매개도 없어요.
자기만이 알아요. 그럼 직관은 자기만이 아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좀 해보죠. 자, 이거는 뭡니까? 찻잔이죠? 그죠? 자, 한번 이야기해. 이건 무엇입니까? 찻잔. 그러면 찻잔이라고 말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찻잔이라고 판단한 것은 직관입니까? 추론에 속합니까? 직관. 예. 직관 맞아요? 그럼 왜 추론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관계로 그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직관이라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두 분이 계시네. 그러면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법 많네요. 와, 참, 네. 눈치를 좀 챈 것 같기도 하네. 네. 자, 직관은 자기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자기만이 아는 게 직관이, 알아차림도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자기만이 알아요. 남들이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찻잔을 용어를 쓰면은 다른 사람도 알죠. 그럼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찻잔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추론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버렸기 때문에. 왜? 직관은 매개물이 없어요. 자기만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론은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쓰는 순간 다른 사람도 알아버리죠. 어떤 매개가 있다면 다 추론에 속합니다. 그 추리한다는 것은 대개 이제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이 남겨놓은 아주 작은 흔적을 근거로 해서 추리해서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매개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직관은 매개물이 없어요. 깨닫는 데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대성불교에서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죠. 그럼 공성을 아는 방법이 직관일까요? 추리일까요? 예? 여러분 어때?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추론을 쓸까요? 직관을 쓸까요? 예? 같이 사용합니다. 직관과 추론을 같이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뭘 사용하는데? 직관이요. 직관? 아니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직관을 어떻게 알아? 그렇죠. 추론을 먼저 하죠.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성을 드러내요. 공성이 드러나면 그때는 뭘 사용하죠? 직관을 사용합니다. 그래 추론과 직관은 두 개 다 사용하는, 깨닫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추론을 막 해가지고 공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직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직관을 통해 들어가면은 정지라는 말을 씁니다. 정지. 정명할 정자에 알지자 써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지, 소지, 비의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지로, 정명에서 아는 정지로 알 바인 경계다.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이 직관과 추론이라 하는 두 가지 다 사용하는데 여기는 어디 들은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직관을 통해서 바로 알아요. 이건 정신현상이구나. 이거는 물질현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직관을 통해 알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이 일어나요.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는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는 16단계에 깨쳐가는 방법은 추론을 쓰는 게 아니고 직관을 사용해서 무상이라는 거, 고라는 거, 무아락하는 걸 알아요. 얘기하자. 직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추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수행 중에서 이 직관을 통해서 이해력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생기는 것도 하나의 수행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 다음에 뭐가 생긴, 그때서 공성이 무엇이라 하는 이해가 오기 시작해요. 공성에 대해 이해가 오면 그때는 다시 공성에 대해 추론을 해요. 그냥 공성이 드러나면 그 다음 직관을 통해서 공성을 깨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은 대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공성에 대한 추론이 생길 때 그거는 뭐죠? 바로 열반을 얘기해요. 앞에서 우리에게 열반 적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성의 시작은 열반 적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제 봅시다. 자, 445페이지 중간에 이러한 지혜는 알아차림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추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아차림이라는 단순한 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긴 지혜이며 추리로부터 유추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으로 시각 대상을 볼 때 수행자는 거기에 포함된 각 요소를 구별하여 이렇게 합니다. 눈과 시각 대상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도 다른 것이며 보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다른 감각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때 알아차림의 각 행위에 의해서 수행자는 알아차리는 정신적 과정들과 생각하고 숙고하는 정신적 과정들을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직접적인 지혜로 분석적으로 안다. 자, 이게 직접적인 지혜로 분석적으로 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으로 아는 것은 보통 추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에도 알아차리는 이 직관에도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으로 아는 겁니다. 분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인명에서 뭘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질적 차이는 없다. 단지 양적 차이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은 아주 미시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미시하게. 그러려면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보는 힘이 생기고 그 보는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힘이 안 생겨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보는 힘이 생기는데 그 보는 것을 심안이라 그래요. 심안이 생길 때 비로소 관찰이란 말을 씁니다. 마치 사물, 눈을 감고 있으면서 사물을 보는 거죠. 보는데 뭘 보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거예요. 심안이 생길 때 비로소 자기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백하게 보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백하게 보고 당연히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심안이 열려야만이 된다. 심안을 열려면은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심안이 없어요. 심안이 없으면은 나중에 마음의 본성인 열반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알아차림 어디까지 가느냐? 열반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면 틀리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알아차림이 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정신적 과정들은 대상을 향해 가는 본성이 있고 대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대상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다. 반면 몸 전체에서 물리적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적으로 알 때 이 물질적 과정들은 대상을 향해 가거나 대상을 쏠리거나 대상을 인지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질적 과정 그런 게 없다 이죠. 그런 알을 결정하지 않음의 현시에 의해서 물질을 암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아차림의 대상인 몸의 과정과 알아차리고 있는 정신적인 과정이란 두 가지 알아차림의 각 행위를 그들의 진정한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분석하는 지혜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성숙되면
수행자는 그렇게 알아차림에 의해 이 3계에 속하는 욕계, 식계, 무식계에 속하는 모든 법들은 대상인 물질적 과정과 그것을 아는 정신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정신과 물질 너머에 달리 중생이니 사람이니 혹은 영혼, 나 혹은 다른 사람, 남자 혹은 여자라는 것은 없다. 오로지 정신과정, 물질과정만 있지 거기에는 뭐 중생이든 사람이든 영혼이든 나다, 다른 사람이 남자니 여자니 이런 게 없다. 저 별도의 사람 혹은 중생, 나 혹은 다른 사람, 남자 혹은 여자라는 것은 없다고 스스로 보고 압니다. 나아가 천신이라든가 혹은 범천도 이런 일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의 과정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파사나 지혜다 이런 거죠. AI 있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작곡도 하고 소설도 쓰고 또 싸움을 붙이면 전략을 짜서 상대를 이기고 이럽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이라는 기사하고 바둑을 시합에서 알파고가 네 번 다 이겼어요. 한 번만 졌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AI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시합하기 전에는 이세돌이 내가 당연히 이기지. 한 수 아래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합 붙었을 때는 이세돌은 판판이 졌어요. 세 판 연속 지고 네 번에 겨우 한 번 이기고 다섯 번째 졌습니다. 총합 점수 4대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라는 이름을 가진 AI가 등장해가지고 크세라는 중국 세계 1위죠. 붙었는데 그는 5번 다 졌어요. 한 판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뭘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뭐냐? 이죠. 그러면 0과 1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모든 걸 분석을 다 하는 거다.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걸 분석하는 게 뭡니까? 추리죠. 추리 영역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는 직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관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직관도 미세하게 분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계속 반복해 분석하면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직관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관과 추론은 양적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죠. 이런 분야는 분명하게 AI도 가능하다. 왜? 바둑 둘 때 직관이 들어갑니다. 바둑에. 직관이 들어가는데 이수를 졌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한 게 틀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직관의 분야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연민도 직관이거든요. 용서, 관용도 직관이거든요. 이건 AI가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이 직관의 영역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미세하게 분석하는 영역까지는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AI가 할 수 없는 분야, 직관이든 추론의 세계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명상하는 분야예요. 명상에서 직관과 추론을 쓰는 거하고 과학에서 직관과 추론을 쓰는 거하고 저기에 법정에 가서 직관과 추론을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명상에서는 직관과 추론을 사용해서 뭐를 알려고 하는, 법을 알려고 하는 거죠. 담마, 다르마, 법을 아는 거죠.
직관의 대상도 법이고 추론의 대상도 법이에요. 그럼 법이 뭡니까? 무상, 고, 무와, 공 이런 거는 전부 다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과 직관을 통해서 법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AI는 어떻게 될까? AI는 기능을 다 정지시켜야 돼요. 왜? 법을 알게 되면은 번뇌 망사에 자꾸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가지고 궁극에는 무분별의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AI도 분별이 없는 상태로 가면은 0과 1이라는 알고리즘을 버려야 됩니다. 계산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무분별지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런데 AI는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거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 어디 됩니까? 세관이 정지되어 버려 출세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AI는 출세관을 가지를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직관과 추론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을 통해서 인간은 시간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출세관을 갈 수 있지만 AI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출세관의 시간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 세계가 뭔가 하면은 정신과 물질을 넘어에 달리 중생, 사람, 영혼, 나, 다른 사람, 남녀 혹은 여자 이런 게 없다 이게요. 별도의 또 사람, 중생, 나 또는 다른 사람, 남자 혹은 여자 이런 게 없다. 그는 AI가 들어설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천신과 혹은 범천도 이름일 뿐이다. 그죠? 자, 마치 여러 부품들이 모였을 때 수레라는 단어가 있듯이 물질과 정신이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일상적인 말이 있을 뿐이다. 정신이 물질이 공하고 물질에 정신이 공합니다. 그러나 북을 치면 소리가 있듯이 물질을 의지하여 정신이 일어납니다. 정신과 물질은 서로 의지함으로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져 노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 뭡니까? 정신과 물질이 공하, 물질이 정신이 공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북과 소리는 별개입니다. 그죠? 북하고 소리는 별개예요. 근데 놀랍게도 북을 치면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물질의 의지가 정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서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수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수행하면 몸이 사라져버리고 정신만 남아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죠. 오온이라 하는 게 해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온이라 하는 게 뭡니까? 몸은 색이죠. 정신은 수상행식이잖아요. 감수작용,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판단작용. 이게 수상행식인데 그게 플러스 몸이란 말이에요. 이 5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사라져버리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해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몸이 소멸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그런 현상이. 그러므로 해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정신과 물질만 여기 있을 뿐 중생과 인간이라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미암에서 수행할 때 한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수행하다가 한 달 지난지 모르지만 쫓아와가 스님 모든 존재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네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딱딱하면 딱딱하다,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이름을 계속 붙이는데 처음에는 이다 붙이다가 더 새로운 현상도 생길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서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거는 뭐뭐 같다. 예를 통증 같으면은 칼로 찌르는 같은 통증,
돌로 박아 놓은 것 같은 통증.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뭐뭐 같다고 하면서 알았던 것이 모든 존재에 이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수행하면은 그 현상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명칭을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기를 제가 얘기했죠. 알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면 알고 있음 하는 명칭도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때는 감각 관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벌써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다 하는 말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없고 영혼이라는 이름도 없고 나라는 이름도 없고 너라는 이름도 없어요. 천신이나 중생의 이름이 없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몸이 안 사라져도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 447페이지요. 자, 예를 들면 인연과 같이 공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조건에 이루어진 집합은 또다시 해체되어 풀더미처럼 결혼 하나의 더미가 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과 물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견해청정이라고 합니다. 견해청정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구분함으로써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합니다. 이 괴로움이 뭔지 알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수행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에서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을 괴롭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행자는 삼계의 모든 것은 정신과 물질뿐임을 구분하는 견청정의 지혜에 의지하여 중생이나 인간은 세간에 통용되는 명칭을 완전히 제거하여 중생이라는 미혹을 넘어서서 미혹이 없는 경지에 마음을 안주하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관찰을 해보면 확실하게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온다. 이게요. 이렇게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 이 괴로움에 대한 체험이 왔다고 틀림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옷을 해 입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지만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일반은 똑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지에 갔으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생기죠. 어떤 일을 막 펼쳐내도 그 집착이 없어지는, 집착 없이 자유자재하는 거죠.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무상의 이해와 치료제로서 역할. 해로운 감정의 치료제. 1시가, 우리가 몇 시 시작인지 알아요? 3시 22분에 시작, 2시 22분에 시작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10분 휴식합시다. 나 짧으면 좋지 뭐. 질문 있으면 해. 자, 휴식하고요. 예. 자, 휴식 시간에 그래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 자기주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배우기를 몸에 대해서 감각 인식이 철수할 때 그 다음에 집중 명상 상례로 온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감각 다음에 감각의 철수. 감각의 뭐? 철수. 뭐라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인식이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몸이 사라지면 네, 여기서 말하는 몸이 사라지면 감각 관찰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시작된
자비수가 이렇게 해보면 몸에 대한 감각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그 거예요. 혹시 그러면 감각을 없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몸이 감각에 과시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았어요. 이런 과정 끝에 어떻게 가정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하다. 네, 어떻게 그 다음 마음을 찾기 예, 감각에 넘어서 가다 보면 일반이 이르게 되죠. 일반이 궁극이에요. 저 생도병사가 없는 자리예요.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감각이 막 일어나니까 감각 관찰을 하기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파사나 순수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져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간이 막 한 세월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자비수가는 짧은 시간 안에 벌써 감각 관찰을 돌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끊임없이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현상들이 점점 줄어들 때예요. 그럼 몸이 사라져 버려요. 몸이 사라지면서 감각이 미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감각이 미세해져도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 얘기하자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무상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고에 대한 지혜가 분명해지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가면은 이제 초연한 지혜가 생기면서 난주 열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방편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부정간에 수식간을 했지만 미얀마에서는 배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는 방편을 썼잖아요. 그럼 제가 이파사나 쓰는 방법은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이파사나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자비손을 쓰기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두 번째 자비손의 이미지 때문에 집중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파사나도 관찰 가능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라 하더라? 일타삼피라든가 그런 말이 그래 되는 거지. 일석이조보다 더 좋은 거지. 딱 자비손이라는 방편 하나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막 일어나는 감각들이 어떻게 미세해지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몸이 사라지면은 몸의 감각이 미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보셔야 돼요. 싸우면서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